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뵙네요.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숫자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76?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얼굴이 보여서 반가운데 제가 무대에 있는 관계로 나중에 또 인사 또 드리겠습니다. 76, 13,588, 그리고 미국 대통령. 네, 이게 키워드, 오늘 시작하는 것의 키워드인데요. 이건 뭘 것 같으세요? 76, 뭘 것 같으세요? 뭐 ATD하고 뭐 관련이 있겠죠? 뭐 영 관련 없는 건 아닐 것 같고요. 76년째. 네, 올해가 76년째입니다. 하나의 컨퍼런스, 하나의 미팅, 13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76년 전에. 그들한테 HR이라는 그때 아마 단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때 HR 펑션이 얼마나 필요했었겠습니까? 당시의 기업들이. 자, 76년 이후에 지금 HR의 그 13명이 지금 13,500명으로 발전했습니다. 올해 13,500명. 88개국에서 모인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ATD라는 곳입니다. 미국 대통령 왜 나왔게요? 그 자리에 미국 대통령도 기조연설을 하러 75주년인 작년에는 함께 오셨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행사, 인플루언스가 있는 행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많은 디브리핑을 또 제가 여러분의 디브리핑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앞전에 이 ATD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76년이나 된 이 행사에 대해서 이게 뭐지라고 궁금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ATD가 무엇이냐, 역사적 의의가 무엇이냐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hy입니다. 우리는 왜 이 행사에 13,500명이나 비행기를 타고 그 행사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Why 퀘스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오늘 모여 계실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우리 한국인 수가 올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369명으로 미국인 다음으로 캐나다를 제치고 또 굉장히 많은 숫자 또 기록을 하셨네요. 자, 이것도 또 다른 Why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 행사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목마름이겠죠? 이 행사는 결국엔 지금은 이제 HR이라는 말을 탤런트 디벨롭먼트라는 말로 조금 더 정교화했고요. 조금 있다가 이 세션의 말미에 또 다른 터미널로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이렇게 75년 동안 이끌어 왔었던 그 힘은 바로 HR의 역할의 중요성이 조직에서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지가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잠깐만 물을 좀 먹겠습니다. 이거 화면 잘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탤런트 디벨롭먼트라는 용어로서 우리 HR인들, L&D인들을 지칭을 했고요. 그만큼 그 조직에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끝에 말씀 나올 수 있는 말미의 키워드가 바로 HR인들의 역량, 그리고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업스킬링이 필요하다라는 비즈니스 러너 어드바이서라는 새로운 용어를 또 이번 ATD에서는 대두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오늘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또 트루스 시커라는 말로서 뭐 형이상학적인 말이긴 하지만 표현하신 분 계셨습니다. 이번 ATD에서. 트루스 시커, 그러니까는 나의 진실, 내 온전한 나 자체를 파악을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밸류어라고 누구도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분이 계셨어요. 네, 이번에 키노트 세션으로 오셨던 분이세요. 그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박물관이 있고요, 바로 근처에. 이번에 스미소니안이 이제 네트워크 나잇으로 그 방문지였었는데 ATD 일환으로. 자, 이렇게 13,000명이나 되는 분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인플루언스이시고 아직 살아계시고요. 여성이 특징입니다. 네. 자, 그래서 토니 빙햄 회장하고 이렇게 앉아서 좌담하듯이 이렇게 제너럴 세션이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제너럴 세션이 뭔가를 준비하고 딜리버리를 하고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먼저 시작해서 토크쇼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앉아서 토니 빙햄은 2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주 예쁘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보시지만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트루스 시커가 바로 탤런트 디벨로퍼의 역할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이 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드렸고요. 이건 오늘 발표용 50분용으로 짧게 만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큰 시퀀스는 변함이 없으니까 찾아보시면서 보시죠.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 자신의 소개를 자기는 이 행성에서 지구에서 가장 큰 리치, 부와 명예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본인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 어떻게 본인 자신을 저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할까?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은 본인의 트루스 시커, 나 내면에 진짜 내가 무엇인지를 항상 어웨어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토니 빙햄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당신한테 그 커리어의 시작이었던 앵커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앵커로 본인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앵커로 시작했을 때 피드백을 받았는데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너무 이모셔널에 치중해 있다. 너는 엄청난 단점이다.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앵커 생활을 접게 됩니다. 다른 데로 이제 다른 일을 하게 주는데 그 일이 바로 쇼를 진행하는 겁니다. 본인은 뉴스를 진행하고 싶은데 아침마당으로 그러니까 밀려난 거죠. 자, 아침마당으로 밀려나서 그게 뭐야라고 본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죠. 왜 제가 좋습니까? 당신은 이모셔널해요. 당신은 우리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를 앵커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나의 단점인 이모셔널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나의 트루스한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필요했던 이 쇼에서는 엄청나게 강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그건 어느 누구도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카피할 수 없는 본인의 유니크한 밸류가 됐죠. 자, 그것이 바로 트루스 시커가 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도 본인의 트루스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HR인, L&D인들도 남들의 트루스 밸류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커넥션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토니 빙의 질문은 당신은 리더십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리더십은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라고 얘기했어요. 영혼, 정신적인 프랙티스, 연습이 필요한, 또 혹은 캐릭터란 용어도 썼는데, 자, 그게 뭐냐. 그랬더니 누구는 이 얘기를 하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걸로 본인이 스피리추얼 프랙티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언컨셔스, 우리가 컨셔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모든 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때 본인의 온전한 컨셔스니스로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진정한 나는 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의 목적성이 나를 위한 셀프 베네핏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도 쓰임이 되고 필요한 일인지를 지속적으로 퀘스천하면서 본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밸런스 있는 내 모습 안에서 남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리더십의 스피리추얼 프랙티스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요번에 트루스 시커라는 말로 시작한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었습니다. 트루스 시커라는 말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한 우리 자신은 없다라고 해요. 온전한 우리 자신, 완벽한 모습은 없다고 해요. 항상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뭔가가 부족하대요. 구멍이 하나가 메워지면 또 하나가 생기고 메워지면 하나가 생기고, 그러니 그런 홀을 메우면서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 온전한 나를 추구해가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트루스 시커가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이 홀을 메우는 거는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 나의 위치,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ATD의 전체 키워드의 흐름도 현재의 우리의 위치, 이거를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교재에는 제가 9포인트로 드렸어요. 맞죠? 1부터 9번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맞나요?
6개였나요? 근데 지금 요거를 큰 타이틀 밑으로 서브로 조금 넣었기 때문에 다 커버는 하지만 조금 더 쇼튼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흐름이.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리서치를 제가 조금 넣었기 때문에 설명을 더 로지컬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키워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ATD 가서 디브리핑을 한다, 키워드를 찾아낸다라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 똑같은 4일 안에 320여 개의 컨커런트 세션을 다 이해하고 올해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20개의 과정을 하나하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다 사전에 봤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현장 가서는 이 내가 정한 키워드가 맞는지 밸리데이션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세션들이 충분히 밸리데이션을 주어가지고 그거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크게 이렇게 봤어요. 지난해에 테크놀로지가 엄청난 물결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테크놀로지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는 걸로 우리 굉장히 무서웠어요. HR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L&D인으로서 살면서 테크놀로지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그 테크놀로지 여파, 여러분들만 쇼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쇼크가 있었던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검증해봤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이 테크놀로지 쇼크 안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워드가 또 나왔어요. 이전에는 밀레니얼가 조금 뉴 워드였는데 올해 드디어 그 다음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Z 제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Z 세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트랙 중에서 5개가 Z 제네레이션에 포커스한 트랙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뉴한 워드였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대가 바뀐다라는 것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 여러분들의 엔드 커스터머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L&D의 플랜을 짜시는데 그 엔드 유저가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갭을 아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도, 인스트럭션, 디자인도 바뀌고 좀 더 짧은 러닝으로 바뀌고 뭐 그런 시도를 그런 연유 때문에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리더십에는 좀 더 많은 챌린지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특히 인게이지먼트 챌린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리더십 피스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도 상황이 이렇다면 여기에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니즈가. 자,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세대와 지금 새로운 상황 안에서의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거를 요구를 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이 뭐 이런 ATD에서 키워드로 제시가 됐다 하더라도 so what? 그게 나하고는 어떤 관련인지, 그래서 지금 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는 괜찮죠? 네, 이 플로우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들만큼 충격을 많은 L&D인들이 받으신 게 확실합니다. 13,000명도 똑같이 L&D의 테크놀로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라는 퀘스천을 하는 세션이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고민인 거죠.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쪽 HR 분야에서 조금 일했다라는 사람인데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니까 솔직히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어떤 테크놀로지가 우리 회사에 좋은 것인지, 우리 학습자, 우리 리더들한테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아요. 선택지가. 근데 그 선택지들이 제 느낌으로는 가끔은 한번 바람처럼 왔다가 휙 하고 왔다가 그 다음에는 별로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솔루션 자체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자체가. 그런 무서움이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테크놀로지가 이머징 테크놀로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지금 시도해보는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에도 있을지 필요로 하는 건지, 이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과연 좋은 테크놀로지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 퀘스천을 여러분들 하실 텐데 실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기관에서는요. 지금 그 얘기도 하는데 TRA라는 그 어세스먼트가 있대요. 테크니컬 레디니스 어세스먼트. 그래서 미 정부 기관에서 TRA를 써서 만약에 미 정부 기관에서 어떤 러닝 앤 디벨롭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TRA를 써서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결정할 수 있대요. 근데 사조직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그러한 어떤 TRA 같은 어떤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양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뭐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빌드라는 모델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빌드는 이 말대로 어크로님을 딴 건데요. 일단 시작점을 어떤 테크놀로지를 시용해 올 때 파드하게 막 유행처럼 가는 그게 지금 VR이 지금 엄청 좋대. 스킬 프랙티스를 VR로 이렇게 안경 쓰고 하면 좋대. 그걸 다 사람들이 좋아한 대로 결정하시면 안 된대요. 그런 컨텐츠 내용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밸류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밸류 그거예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어드레스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니즈를 먼저 확인을 하래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가? 이것이 왔을 때 우리 조직에 그것이 도움이 될 에어리아가 뭔가를 먼저 크게 보고 생각하시래요. 자, 그게 1번이세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1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사용하는 소비자, 유저가 사용이 쉬워야 되는 거래요. 아무리 하이텍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소비자가 그거를 배운 데 있어서 트레이닝이 또 걸린다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 앱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더 복잡하다면. 자, 그래서 액세서블 해야 되고 여기에 인큐시티블리라고 하는 거는 호기심적인 뭔가 재미있어 보이는 그렇지만 뭔가 액세서블이 가능한 그런 거를 쓰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의 유저들의 레벨이나 익스피리언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페이스북 써보지도 않으셨는데 그게 좋다고 막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임팩입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을 때 다양한 게 바뀔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가 공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보안에 이게 임팩이 있진 않을지, 실용적일지 아니면 윤리성의 임팩이 있지 않을지, 나의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이 다 오픈이 되는 건 아닌지 등등의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L인데요. 빌드에 이거는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 툴이 우리 조직 구조하고 문화에 적합한가를 보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을 사용하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 조직, 우리 구조, 문화에 적합한지 우리는 공장이 2만여 명의 공장 직원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갖다가 드린다면 쓸 수 있겠는가 과연 현업적인. 자, 그리고 디펜던시가 또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들여올 때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우버라는 건데 여러분 우버 택시 아시잖아요. 그 우버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스마트폰이 있어야지 우버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PS가 필요하고요. 그걸 깐 앱이 있어야 되고요. 서버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 길 위에는 운전기사와 차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이 다 없이 우버라는 게 가동이 안 되듯이 우리 회사에도 VR을 그냥 들여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VR이나 AR을 들어왔을 때는 GPU 스펙이 엄청 커져야 된대요. 그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상호 의존적인 어떤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은 과연 지금 이 회자되는 이것이 앞으로도 쓰임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귀를 열어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 2년 뒤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블랙베리하고 인터넷 전화기 막 엄청 났잖아요. 저 필리핀 살 때 인터넷 전화기 한국에서 사가지고 들고 들어가가지고 돈 안 된다 하고 좋아했었는데 이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한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 테크놀로지가 앞으로도 유효할지 아닐지 그리고 좋은 인베스트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결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이드라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건데 우리 L&D인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도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과대포장이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의 로직은 뭐였냐면 일단 테크놀로지의 중심에 스토리텔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과연 어떤 의미인가 곱씹어 보면 상상력이에요.
테크놀로지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이거가 가능해질 거야 라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 그 가능성을 현업으로 적용하고 리얼리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시도하는 노력들이 조금씩의 노력인 테크놀로지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그 내재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테크놀로지를 실제 적용했을 때의 아웃컴이 정말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스토리텔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러너, 테크놀로지 자체, 워크플레이스, 데이터 아날리틱, 스킬, 우리가 필요한 스킬 모든 것이 사실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L&D 쪽으로 가봤을 때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교육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at the moment 이 용어가 굉장히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교육에 사람들이 그렇게 밸류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크놀로지가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때문에 그 밸류가 프랙티컬한 퍼포먼스가 바로바로 나는 게 교육의 모양이어야 된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AI와 러닝의 이제 접속인데 AI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도 아직은 확실하게 풀블론한 AI가 적용된 러닝이 성공한 어떤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I 얘기는 많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세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이제 뭔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테크놀로지 쇼크로 인한 상황을 여러 가지 기준도 정하면서 뭐 어떤 부분은 과대포장이 있지는 않나라는 스스로 퀘스천도 해가면서 뭐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또 현재 상황 중에 하나가 세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드디어 나오는 게 젠 Z 세대입니다. 어느 해인가 밀레니얼 세대가 완전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은 젠 Z 세대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아직 초입입니다. Z 세대에 대한 세션이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에는 제가 링키드인에서 올해 2019년에 요번 ATD에서 발표한 워킹 플레이스 러닝 레포트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세대에 대해서 L&D의 현재 방향에 대해서 현재 스태투스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놓아서 그 세션도 들어갔었고 그것과 조금 탑픽하고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는 밀레니얼과 도미넌트한 그 세대 조직에서 밀레니얼스가 가장 많고요. 젠 Z는 많지는 않아요. 지금 시작입니다. 들어왔어요. 지금 조직에. 근데 그들의 특징이 콜라보레이티브, 굉장히 같이 사회성 있게 일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혹은 자기주도적 인생을 그렇게 설계를 한대요. 지금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은 제가 인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재는 없으실 텐데 이게 바로 그 그림이세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Z세대는 23살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거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에서 1순위는 39살이신 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가 밀레니얼 세대가 여러분 조직에서 워크포스의 레이버로서 이제 포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조금 해놨어요. 세대별로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HR님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어코모데이팅 하는 그 조직원들이 지금 요 4개의 세대를 지금 다 걸쳐 있습니다. 아마 채용해서 뽑으시는 분들은 젠 Z 세대가 있으실 거고요. 현재 막 신임 리더급들은 밀레니얼스이실 거고요. 그리고 제넥스가 중간 관리자로 조금 올라왔을 거고 베이비 부머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은퇴하실 분들이라서 아직은 조직에 계시는 거죠. 이들의 러닝 니즈나 그들을 드라이브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다면 그들은 배움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베이비 부머들은 그때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요. 자기를 굉장히 다그치고 그리고 회사의 어태치먼트도 굉장히 좋아요. 로열하고. 젠 X세대는 인구 통계 학상으로 봤을 때는 X세대의 수가 굉장히 얇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본인이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부대끼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적게 낳았어요.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그래서 X세대의 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때 또 인구가 늘어납니다. 조금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황제 모든 걸 다 갖췄어. 어렸을 때부터 다 있었어.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의 두려움이 있대요. 뭔가 적극적으로 트라이 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Z세대는 뭐냐? 그럼 얼마나 외계인이냐 Z세대는. 테크 잡이 하대요. 그리고 이들은 태어나면서 글로벌과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알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Z세대들은 재미있는 게 72%의 Z세대가 너는 앞으로 너의 성공을 어떻게 그리니라고 했을 때 이전 세대들은 어떤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의 커리어를 그렇게 꿈꿨다면 Z세대들은 72%가 나는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 내가 가진 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게 Z세대들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냐 하면 지금은 어크로스 제네레이션의 콜라보레이션 되게 필요한 시기래요. 그들이 서로 자신들이 강한 점, 약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조직 안에 이분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L&D인으로서는 포텐셜과 프레퍼런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이 뭔지 뭘 선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해요. 이 얘기 나중에 또 드릴 건데요. 이걸 이해하는 게 반드시 HR인들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들의 보스인 매니저들도 그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게이지먼트에 엄청난 챌린지를 받는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지금 선호하는 게 모발과 소셜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발은 해마다 모발로 사용하는 러닝이 5%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5%씩 조금 증가는 하고 있고요. 소셜에 대해서 저도 이게 도대체 소셜이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사회성이에요. 함께 뭔가 가치 있는 것에 전후에 뭔가 콜라보레이팅, 뭔가 협동 이럴 때 일도 재미있고 배움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한대요. 그거는 모든 세대를 어크로스해서 자, 조금 더 제네레이션으로 특징으로 가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을 제네레이션은 굉장히 Z 제네레이션은 굉장히 드라이브해요. 자기의 성공에.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자기 성공의 드라이브는 월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때문에 회사에 오래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의 여기가 얘기하는 그레이터 퍼포스라고 하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들은 밀레니얼보다 이 드라이브가 10%가 더 높아서 엄청난 뭔가 끝까지 하고자 하고 본인의 성공에 굉장히 욕심이 많은 Z세대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Z세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는 거를 선호하는 게 26%래요. 많지 않죠? 밀레니얼 세대는 그 반면에 45%가 온라인으로 교육 듣는 거를 선호를 한대요. 선호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재미있는 레포트는 하지만 우리 HR인들은 온라인 교육의 예산을 59%를 더 많이 쓴대요. 오프라인보다. 오프라인은 지금 인스트럭션 레드 트레이닝은 39%인데 실용성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왜 이러냐 저도 이제 봤더니 조금 뒤에 나오는데 액세서블 실용적이잖아요. 그 바로바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조금 지금은 선택지로 그거를 쓰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는 거를 지금은 자기주도 학습인 거죠. 그걸 원해요. 대부분 제네레이션에 모두 러닝 저니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 배움은 내가 만들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 이거죠. 회사에서 준다고 해서 그거 그냥 맹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제네레이션 Z가 그게 더 심하고요. 그리고 at the moment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되는 거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당장 나한테 도움되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현업하다가.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워크숍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러니 회사에서는 그걸 더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거겠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액세서블하고 렐러번트 컨텐츠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 있으면 일단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세대에 공통된 챌린지가 있어요. L&D인으로서 탤런트 디벨롭에 있어서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을 가장 큰 챌린지라고 뒀어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교육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느냐. 한국의 52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74%가 그냥 스페어 타임 나 짬나면 공부할게요. 그러니 아무 때나 액세서블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거는 우리 HR인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리고 특히 새로운 세대들은 스윗 앤 숄트 엄청 짧아야 돼. 그리고 그 호기심이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자극은 자기라는 말은 좀 빼겠습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에 딱 답을 주는 거가 돼야 되는데 짧고 답 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큰일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도한 거 예시를 한번 보면 우리한테 조금 더 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힐튼이라는 회사의 사례예요. 여기 제목이 현대 학습자, 모던 러너한테서 어떤 니즈가 있어서 그거를 어드레스한 방법을 한 건데 아까도 말씀하신 재미와 의미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들었을 때 기억을 오랫동안 하여야지 스티크니스, 그러니까 배운 툴이 기억을 오래 하고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쓰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혹하게 한다라든지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든지 감성적인 터치를 갖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미닝풀한 의미가 있다든지 뭐 그런 방법일 텐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문제죠. 일주일 지나면은 맨 처음 받았던 시점만큼 0으로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망각곡선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이 망각곡선을 여기에 중간중간에 자극을 주어서 이 망각곡선에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어떠한 인터벤션을 중간중간에 한번 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게 과연 구현이 될까? 구현을 했어요, 이분들은. 자, 그래서 구현한 것이 하단에 있는 것이 그들이 구현한 겁니다. 망각곡선에도 챌린지를 주고 잊지 않게 그리고 인게이지하고 시간에도 길지 않게 그 세 가지를 어드레스한 건데요. 한번 이벤트성으로 한 거 하고 밑에 이벤트성으로 한 거 말고 짧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 거죠. 비디오도 보고 온라인 정보도 보고 사전 평가도 하고 이거는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좀 많죠, 다양하죠. 똑같은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인터벤션을 줘봤더니 망각곡선에 챌린지를 하고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었겠대요. 근데 이거 버짓이 문제일 것 같은데 버짓은 상위에 한 번 하는 거 이벤트 베이스 러닝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래에 했던 것이 훨씬 더 거의 1억 정도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트 이펙티브 하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했었는데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때 여기서 얻은 이제 4가지의 스텝이 본인들은 이렇게 스텝을 하니까 되게 좋더라라고 한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부터 시작하라라는 거, 전략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게 뭐냐면요, 밑에 컨텐츠가 좋다고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고 나쁘지 않은데 그 이상을 가려면 이 부분을 점프하기 위한 힘이 드는 거죠. 요거를 챌린지를 우리가 겪어야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알고 요거를 넘기 위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용으로 이렇게 쓴다면 레셔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을 위해서 이 교육이 도움을 줄 거다라고. 그래서 레셔널을 확립하기 위해서 명분을 잡고 이것에 대한 러너들의 챌린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략부터 시작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 뭔지를 먼저 규정하고 이게 올바른 겁니다. 이게 당신들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대요. 찾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또 나오는데 퍼스널라이즈 러닝이라고 지난해에도 굉장히 회자가 됐던 참가자들과 그 다음에 전달성이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타이밍 맞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데 그들의 구미에 그렇게 조금 프레퍼런스에 조금 밋 익스펙테이션을 했는지 그렇게 그거를 퍼스널라이즈 러닝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들이 이름 붙인 것 같아요. 모던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 프레임워크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마이크로 러닝 조그만 러닝들의 목적이에요. 어떤 액티비티, 어떤 인터벤션은 흥미와 재미를 위한 것만도 있고요. 어떤 인터벤션은 지식 습득을 위한 것만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연습하고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만도 있고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거에 따른 인터벤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 단계를 쉐어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게 이제 계속 회자가 되는데 저도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 알게 된 계기였어요. 이번에 이렇게 대표단하고 함께 가면 여러분, 나 혼자서 이렇게 세션 듣는 거 말고도 그 주 타픽인 분을 따로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 50분 정도 이 칼라 토버스라는 분을 저희가 뵙게 됐습니다. 우리한테만 직접 오셔가지고 이분은 마이크로 러닝을 만드시는 이제 인스트럭션 디자이너이신 거죠. 이분한테 마이크로 러닝은 이렇게 만듭니다. 뭐 이런 간단한 소개를 들었는데 저는 질문이 좋았어요. 파티스먼트가 질문을 하신 거죠.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게 뭡니까? 긴 3시간짜리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10분 단위로 짧게 해놓고 토탈 합이 3시간인데 짧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도 그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그 질문 하면은 너 왜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모르니? 라고 얘기를 할까봐. 그거 너무나 베이직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질문 아닙니까? 알았어요. 시간 중요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러닝 짧게 만드는 거 맞다. 짧게 만드는 거 마이크로 러닝의 일부인데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게 있대요. 러닝 오브젝티브예요. 이 전체 과정이 반드시 3시간 안에 딜리버리 해야만 하는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있다면 끊을 수 없다면 그거는 그대로 딜리버리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자르는 건 아니래요. 러닝 오브젝티브가 분명하고 그것이 짧은 시간에도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컨텐츠 자른다고 러닝 오브젝티브는 없어졌는데 그냥 무조건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또 다음 세션에 제가 소개드릴 건데 바로 다음에 소개드릴 건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이크로 러닝 짧게 간다고 했을 때 물리적인 이런 시간과 러닝 오브젝티브뿐만이 아니라 밸류도 있어요. 이 학습의 가치가 학습자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맞다면 엄청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막 땡겨와가지고 억지로 이 학습해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이거 듣고 싶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하는 거하고 엄청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학습의 밸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과정의 세션이 있었어요. 세션의 토픽이 제목이 혹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제목이 혹해요. Same 트레이닝 같은데 하프 타임에 한대요. 들어가고 싶죠? 같은 트레이닝인데 하프 타임이면 방법을 알려주나 보다. 들어갔어요. 자,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건데 지금 1시간짜리 과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짧게 만들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팀별로 쉐어를 하게 했는데 팀에서 대부분이 만드는 얘기가 그거 과정으로 막 딜리버리 했던 거 오프라인으로 그냥 워크숍으로 딜리버리 했던 거 일단 비디오로 만들어요. 1시간짜리인데 비디오는 20분 만들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토론하게 하면요. 반으로 딱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마이크로 러닝의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이론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말콤 놀스라는 분이 만든 셀프 디렉팅 러닝, 셀프 디렉팅 여기는 인쿼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주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그 밸류를 알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그걸 원해서 배우는 거하고 남들이 하라고 하고 올려놓고 억지로 하게끔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었어요. 짧게 줄인다는 게 어떤 메카니컬한 짧게 줄이는 게 아니고 밸류를 인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성인 학습자들의 밸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왜 내가 이 과정을 들어야 하느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 알아야 된대요. 학습자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밸류와
내가 내 커리어를 쌓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밸류,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밸류가 이 러닝에서도 그걸 어드레스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할 거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로 시간이 세이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풀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학습자를. 그거 대신에 플레이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발생을 하려고 한다면 밸류에 대한 학습자와 이 학습이 주는 가치가 서로 맞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그걸 이해해야 되냐, 주체가 누구냐, 재밌는 게 있어요. HR인들이 아니에요. 학습자의 보스예요. 학습자의 매니저가 학습자가 무슨 밸류를 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특정 과정, 컨텐츠, 어떤 특정 교육이 이 친구의 밸류를 meet expectation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굉장히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대요. 재밌죠? 여기 또 리더십 얘기 나와요. 그리고 다양한 밸류가 여기 이제 예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짧게 줄이는 거 마이크로러닝 이런 얘기에 지금 밸류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퍼스널라이즈드 러닝, 그리고 사람한테 1인한테 개개인에 맞춤할 수 있는 그들의 프레퍼런스와 또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들의 밸류에 맞는 맞춤하는 어떤 교육인데 그 우리가 일일이 다 맞춰줄 수 있는가?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디자인 싱킹 어프로치예요. 어떻게 디자인 싱킹 어프로치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학습으로 우리가 딱 맞춤으로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하도 많이 나와서 요거를 쇼트하게 뭐가 디자인 싱킹인지를 딱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일단 디자인 싱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코그니티브 바이어스, 일반적으로 이럴 거다라고 믿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반적으로는 정보가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거랑 뭔가 딱 맞으면 이거다라고 컨펌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바이어스가 우리한테 있어요. 어떤 편향된 성격, 이거를 거꾸로 유연하게 사고를 만든대요. 그래서 되게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셋이 일단 먼저 필요하대요. 디자인 싱킹은.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L&D에 적용을 하느냐 하면 디자인 싱킹 처음이 챌린지를 찾는 거래요.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실험성,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실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라가 디자인 싱킹 키워드인데요. 이게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에 풀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디자인 싱킹 how to인데 옳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질문, 챌린지를 알아내려면 질문이 옳으셔야 되세요. 질문을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거를 전체적인 면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 그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트리거가 되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온 거고 그것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시대요. 그리고 사람 중심 아까 말씀 나왔는데 문제점도 사람한테 찾고요. 해결점도 사람한테 찾는 게 이게 또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에요. 휴먼 센터드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요. 내 클라이언트한테 가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되고 클라이언트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고 이 고객이 뭐가 어려운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세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도요.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 싱킹이라고 합니다. 만들어냈으면 어느 정도의 가안을 가지지만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중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또 디자인 싱킹의 어프로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주어진 키 액션, 옳은 질문, 사람, 휴먼 센터드 뭐 이런 게 전부 다 디자인 싱킹 어프로치인데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플라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들어간 세션에서는 이거를 바로 그 50분밖에 안 되는 세션에서도 저희한테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3가지 조직 문화가 크게 뭐가 있냐를 먼저 적게 하고요. 거기에 탤런트 디벨롭의 문제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문제만 하나 딱 적으면 여러분 스피드 데이팅 하듯이 주변 사람한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5명한테 물으면 5가지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듣고
프로토타입을 한번 내 스스로 종합해서 만들어보고 만든 프로토타입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드백 받아보고 이런 것이 사실은 디자인 싱킹이래요. 아주 쇼트 버전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인스트럭션 디자이너가 디자인 싱킹 해가지고 퍼스널라이즈 러닝 만드는 거 쓰인다? 아니요. 저는 이거는 우리 모든 특히 HR인들, 리더분들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딱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가 이제 정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자, 인스트럭션 디자인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짧은 뭐가 마이크로 러닝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에디 모델을 이제 리플레이스하는 시간이 이제 드디어 온 거죠. 인스트럭션 디자인은 여러분 컨텐츠를 만들 때 그거를 사전에 이제 분석하고 디자인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해보고 또 평가도 받아보는 일반적인 인스트럭션 디자인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에디라는 모델을 써서 만듭니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가 샘이라는 모델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아까 디자인 싱킹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요.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뜻은 어자일하게 뭔가를 만든다라는 뜻인데 어자일하게 이룬다라는 뜻인데 만드는 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디자인해서 어느 정도 디벨롭하고 지속적으로 이티레이션이라고 돌아가면서 조금 수선해가는 거. 그런 방법을 지금은 컨텐츠 개발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 샘이라는 형식의 인스트럭션 디자인 모델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가 지금 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에 ATD의 트랙이 있어요. 여러분 300여 가지 세션, 300개 남짓한 세션이 지금 ATD에는 트랙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컨커런 세션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주제별로 나눈 게 트랙이에요. 근데 요번에 참 재미있는 트랙을 봤어요. 그거는 요번에 리더십 트랙은 리더십 디벨롭먼트가 48개로 가장 많은 세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가장 많은 세션이니까 가장 이슈가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링키드인의 2019년 워크포스 그 리서치에 의하면 러닝 자체에서도 인게이징 시킬 때 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할 때 매니저 역할이 되게 크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비록 주제를 러닝, 배움에 있어서의 매니저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근데 인게이지먼트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단어로 치자면.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이게 실제 그 ATD 그 사이트고 인게이지먼트 단어를 쳤을 때 63개 뭐 이렇게 퍼포먼스 단어를 쳤을 때 78개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해자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리더들한테 퍼포먼스와 인게이지먼트라는 챌린지가 되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거 일단 모던 퍼포먼스 뭔가 현대적 퍼포먼스가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5가지 모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자, 리더들한테는 퍼포먼스 매니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모던 퍼포먼스 매니징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모 회사에 사바라는 그 회사의 성과관리 체계인데 이렇게 바뀌었대요. 골 세팅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필요한지 갭이 있으면 서포트 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그 갭을 줄이는 온고잉 학습으로 이렇게 이어진대요. 약간 성과관리하고 디벨롭먼트하고 섞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성과 관리에 넣으면 어떤 모델이 되는가 봤더니 골 세팅하는 거 똑같죠? 그리고 피드백하는 거 같습니다. 피드백하면 뭔가 갭이 있을 때는 그 갭을 이렇게 좁히기 위해서 디벨롭을 하라고 하는 걸로 바로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디벨롭된 자기의 갭이 없어진 자기의 스킬과 그리고 그 골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 노력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 세팅, 그 퍼포먼스와 디벨롭먼트가 함께 이렇게 섞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건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거죠. 한 번에 2개를. 이렇게 또 좋은 점이 있대요. 책임의식이 생겼대요. 나를 디벨롭하는 거에 관심 다 있으실 테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관심 다 있으시겠죠. 함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퍼스널라이즈 러닝, 개인화 학습이 또 되더래요. 내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갭은
나만 알 수 있는 거고 그 갭을 줄이는 어떤 플랜을 짜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하니까 나한테 완전 맞춤화된 어떤 퍼스널라이즈 러닝의 목표가 생기게 됐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본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가겠다. 퍼포먼스 지금 현재까지 했던 거 말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해시켰고요. 홍보했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의 전략과 얼라인시키고 이건 이런 겁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이해하세요라고 트레이닝 시켰고요. 그리고 하면서도 피드백을 이렇게 직접 구했대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동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실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했더니 매니저하고 인플로이가 다 각자 베네핏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좋았던 것은 커리어 성장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었어요. 수시로. 골에 대해서 너 지금 성과 어디까지 갔어? 이 얘기 할 때마다 본인의 커리어 성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그 베네핏이 있었네요. 그래서 퍼포먼스가 단순히 퍼포먼스 매니징이 아니라 탤런트 매니지먼트하고도 함께 연동을 시켰던 그런 뭐 괜찮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리더가 퍼포먼스를 드라이브 할 때도 성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성장. 그래야지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퍼포먼스, 이 꼴도 회사의 꼴이 아니라 내 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세대가 달라지면서 지금 현재 세대들은 밀레니얼스나 아니면 Z 제네레이션이나 다들 자신의 지속적인 디벨롭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리더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게 어떤 경향이 있는지 우리 리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레버리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같은 퍼포먼스 시스템도 그런 연유로 아마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이 퍼포먼스라는 타이틀을 잡고는 있지만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이 바로 그들의 강점, 팀원들의 강점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마커스 버킴의 컴퍼니에서 하는 그 세션에서 들어가 봤죠. 거기서는 인플로이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 8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드려 준다면 그들의 강점을 배가해서 퍼포먼스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지티브 리인포스를 주는 거거든요. 자신의 회사의 미션과 열렬한 팬인 거죠.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면 당연히 퍼포먼스 좋아지겠죠. 그리고 조직에 대한 기대가 클 때 나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는 우리 팀이 백업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강점이 사용될 기회가 회사에서 늘 주어진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리고 나의 뒤를 사수해주는 팀원이 있고 늘 내가 인정받을 걸 알고 그렇다면 충분히 일이 재미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프레퍼런스를 잘 알아서 디벨롭 해주는 방법이 큰 방법인데 이것이 지금 8개의 레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인플로이 인게이지도 높여주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인플로이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리더십에서도 리더들도 리더의 강점을 또 강조를 한다면 리더십도 좋아진다. 리더도 큰 임팩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점에 대해서 리더도 리더의 강점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하고 그것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알아봐라 라는 또 세션도 있었습니다. 잭 쟁어 세션이었고, 근데 그가 얘기하는 스트렝스의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리더가 혼자 생각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점이 강점이야 라고 본인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해요. 뭐가 중요하냐? 나도 강점이지만 그게 조직에도 영향도 주고 그리고 다른 결과에도 쓰임이 있고 영향이 있을 때만 그게 강점으로 쓰이는 거지 그냥 나 혼자만 좋은 건 강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구분을 잘 해라. 크게 3가지 우리가 강점 그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역량, 진짜 잘하는 어떤 것, 역량, 스킬, 혹은 열정, 아니면 조직의 니즈에게 딱 부합되는 그 무엇을 내가 잘할 때 그거를 강점이라고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거고 나 혼자만 자화자찬으로 내가 좋은 게 강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강점도 이러한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자꾸 어웨어를 하고 더 이거를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을 쓴다면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대요. 듣고 배우고 스스로 넓히려고 컴포트존에서 나오고 그리고 낙관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챌린지 진다면
자신의 강점이 더 혼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인플로이거나 리더거나 다 똑같이 이런 어떤 프레퍼런스, 좋은 점을 강화해가지고 뭔가 퍼포먼스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또 다른 퍼포먼스 얘기 있어요.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데 퍼포먼스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 할 그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캐주얼하게 하시래요. 너는 어땠니? 요즘에는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캐주얼하게 하면서 그 자체가 퍼포먼스 매니징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파지티브하고 그랬을 때 수시 체크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인플루언도 굉장히 컴포터블하게 퍼포먼스 매니징이라는 생각도 안 하면서 본인의 골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페어하고 포커스하고 프리퀀시 자주자주 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프랙티스로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강화될 수 있고 파지티브가 강화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리더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리더가 퍼포먼스 매니징을 할 때 편견을 버려라라는 것도 또 세션으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포먼스를 매니징할 때 리더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레이팅에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오센터틱한 리더십, 거짓이 없고 제대로 진실을 보려고 하는 리더십인데 굉장히 공정해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편견이라고 하는 거라 이 네 가지 무의식 편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해하고 나의 밸런스를 잘 조정하고 퍼포먼스 매니징을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친화력 편견, 친하면은 다 좋아 보여. 아름다운 편견, 키 크고 예쁘면 또 점수 더 주고 싶고요. 일치의 편견, 내가 가는 방향하고 맞아라고 동조해주면 이상하게 거기 더 점수가 더 좋아 보이고요. 후광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했던 것이 잘했으면 지금 하는 퍼포먼스가 낮아도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최근에 했던 게 못했으면 지금 했던 퍼포먼스가 좋아도 낮은 점수로 편향되게 준다고 해요. 자, 이런 걸 이해하시고 이걸 어떻게 오버컴 하느냐 솔직하시래요. 내가 지금 어떤 편향에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래요. 편견을 아예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답답해하지는 말고 그걸 어웨어는 하시래요. 그리고 컴포트존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래요. 그리고 편견에 저항하고 스스로 질문, 퀘스천 하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퍼포먼스의 전체적인 어떤 프레퍼런스를 활용한 퍼포먼스 매니징을 리더한테 요구하는 건 맞았는데요. 제목은 퍼포먼스인데 내용은 들어보면 다 인게이지먼트 내용이에요. 인게이지를 통한. 그래서 이번에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6가지 인게이지먼트 이거는 직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직원들은 서로 유대감을 맺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발견하려 노력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공유하고 뭔가 놀라게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플레전트 서프라이즈 뭔가 즐거운 놀라움을 주는 것 그런 걸로 유대심을 이제 구축해서 로열티를 높이는 거 그 얘기도 있었고 리더가 또 인게이지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관련시켜, 릴레이트하고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고 물어보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코칭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게이지가 올라간다. 리더 측면에서도 6가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아마 원 오브 더 세션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걸 봤겠죠. 이게 뭐 하나의 모든 인게이지먼트 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세션에서는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인게이지먼트가 또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근데 리더십 그래서 이게 리더십인가 이제 봤더니 제가 조금 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더십이 러닝에 학습자, 그러니까 직원들의 러닝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하는 게 맞거든요. 리더십은 크게 나누어서 지금 임원들의 리더십도 지금 탤런트 디벨롭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82%의 임원들이 탤런트 디벨롭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리더십 쪽으로 봤을 때 CEO, 리더들이 알아야 할 우리의 이제 그 동향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조직이 굉장히 급변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첫 번째 장으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산업을 구분하고 지금 이 급변성이 단어를 이렇게 썼던데 에볼루션, 차차차차 진화되는 게 아니고 레볼루션, 확 변하는 지금 그런 시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확 감지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그런지 미래의 탤런트를 위한 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미래의 잡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새로운 모양이 나올 거야 라고 감히 추측이 안 돼. 자꾸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어떤
툴을 만들자 이게 뭐가 없대요. 비워놓는 거예요. 퀘스천으로. 그리고 지금 인게이지먼트가 엄청난 지금 고비에 있대요. 세대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악교 역할은 매니저들 뿐인 거죠. 보스분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탤런트들은 성장이 가능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급여가 좋거나 뭐 조건이 좋은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CEO가 알아야 할 5가지 트렌드를 여기서 이제 뭔가 서머리를 했는데 모빌러티 한 곳에 집중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여기 요 자료에 보면 나온 게 글로벌, 모바일, 소셜 이 3가지인데 글로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지지가 않았어요. 글로벌에 뭔가 롤아웃하고 하는 게. 그 대신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콜라보레이션 챌린지가 있어요. 얼굴 잘 안 보니까. 그리고 기그 이코노미 시대가 왔대요.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잡을 잡을 수 있대요. 우버 기사나 쿠팡 플렉스처럼. 그리고 소셜 인플루언스. 여기서 말하는 소셜 인플루언스는 우리 회사 내부에 소셜 인플루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 좋게도 하려고 될 수도 있고 나쁘게도 하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직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미래 제네레이션에 대한 거 반영인데 소셜, 사회적으로 같이 있기를 원해요. 희한하게. 특히 젠 Z들도. 그래서 피어를 그룹을 지어주거나 마음의 안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코호드 그룹이 없으면 회사에 정을 못 붙인대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졌대요.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비고용 발생. 즉 테크놀로지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그 부분은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변화래요. 그래서 CEO는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실제로도 63%의 회사들은 미래의 워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드라프트는 다 만들어봤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93%의 CEO는 지금 인재 전략에 다 손을 대고 있대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인재 전략이 5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면 지금은 바꿀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통용될 수가 없다고 하고요. Z 제네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탤런트 디벨롭먼트 스트래터지를 만들 때는 글로벌, 소셜, 모바일이 굉장히 키워드로 작용이 될 거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가 돼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 우리 리더들이 CEO를 비롯해서 이미디어트한 보스분들, 뭔가 악교 같은 역할, 그리고 탤런트 디벨롭먼트 전략에 대해서도 뭔가 한마디씩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 역할은 뭐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ATD의 트랙 중에서 이번 2019년에 나왔던 재미있는 트랙이에요. Managing the Learning Func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랙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러닝 펑션을 매니징한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눈에 딱 드는 말이 오더 테이커 어프로치가 더 이상 아닌 우리 L&D 역할에 대한 정의였어요. 우리 HR인이 회사에서 야 이런 워크숍 필요하니까 이거 한번 준비해봐. 네 알겠습니다. 하는 역할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전문적인 거를 요구를 해요. 그 도래하는 시기가 지금이래요.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ATD에 작은 컨커런 세션이 300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포럼이라는 세션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4일이면 짧은 시간인데 그 4일 동안에 똑같은 토픽이 2번이라면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의 포럼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러닝 어드바이저라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업스킬링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리 세션에 또 등록을 또 하셔야 되세요. 세션에 등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가시겠죠? 귀찮고. 그리고 포럼 세션에는 막 시킬 거 아닙니까? 또 쉽지 않겠죠?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러닝 어드바이저라는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됐습니다. BLA라고 줄여서 얘기를 했고요. BLA 역할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HR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오더 테이커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조직의 좀 높은 레벨에서 조직의 큰 그림을 보고 인플루언서, CEO라든지
이런 스테이크홀더, 키 스테이크홀더들한테 크게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 큰 뷰를 볼 수 있는 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이게 워크샵 안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BLA의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그거를 이 포럼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러닝 어드바이저 역할이 태스크, 책임은 이런 책임. 조직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스킬은 퍼설러테이션 스킬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매니징, 사업가 기질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청할 수 있는 성격, 그리고 끝까지 뭔가 이해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피력도 강단 있게 할 수 있고요. 뭐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비즈니스 러닝 어드바이저가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말이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실제 우리 탤런트 디벨롭먼트, 이것도 이제 다시 링크드인 리서치로 가봤는데 61%의 탤런트 디벨로퍼, 우리 HR인들이 시니어 파트너들한테 미팅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의 트레이닝 계획 같은 거를 뭔가 상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시니어 파트너들하고의 눈높이가 같을 정도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격상,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스킬도 그만한 스킬이 업스킬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게요. 마케터로서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어요. HR인이 마케터가 돼야 된대요. 이 배움에 대한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마케팅 역할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그 마케팅 역할을 할 때에 쓰이는 소스는 그냥 이메일로 학습자한테 이런 학습이 있어요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학습자들의 매니저들한테 이 가치와 학습자들의 니즈를 함께 맞춰달라고 하는 매니저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스들을. 근데 여기에 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끝인데요. 이번에 제너럴 세션이 첫날은 그 오프라 윈프리가 왔지만 두 번째 날도 못지않게 유명한 세스 고딘이 왔어요. 세스 고딘은 마케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L&D를 풀어낼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팁을 줬어요. 근데 저는 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휴브리스라는 단어, 휴브리스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을 만들라. 그 두 가지였어요. 저는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제너럴 세션 세스 고든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휴브리스는 L&D인들이, HR인들이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져라는 하지만 자만해라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는 과감하게 조금 더 자신감 넘어서 자만까지도 하면 좋겠대요. 좀 더 볼드해지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옳은 방향이 있을 때 그걸 자신감 있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변화를 추구를 해야지 뭔가가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려면 사람들은 뭔가 확실성도 기대를 하고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조직의 새로운 어떤 물결에 대해서 조직이 준비가 되려면 아마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잣대가 있는데 이런 짐이 있는데 제가 리더십 세션을 이렇게 서머리 하다 보니까 과연 리더한테 필요한 리더십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 리더십이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우리 L&D인들이요. 오더 테이커에 치중했고 이 오더만 잘 이렇게 해주면 세이프하고 혼나지 않을 거고 특별히 내가 창조적인 뭐를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것도 무섭고 어차피 정 맞을까 봐 두려우니까. 근데 세상은 바뀌고 있고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옳은 건데 시니어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으시죠. 자, 그랬을 때 L&D인들이 과연 어떠한 행동을 내가 선택지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마디를 던진 거는 세스 고딘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가 얘기한 리더십은 더 이상 소프트 스킬이 아니래요. 이 시대에. 이런 것이 필요한 시대에. 이건 진짜 리얼 스킬.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리얼 스킬이라고 해요. 훨씬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뭔가 목숨 다해서 내 커리어의 어떤 목적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이 자신이 있다면 확실한 자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그러한 리딩 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세스 고딘이 말하네요. 자, 그래서 제너럴 세스를 이렇게 묶어봤고요. 지금까지 커버한 내용은 현재 상황, ATD에서 분명 얘기했고 새로운 Z 제네레이션의 대두, 거기에 디자인 싱킹 같은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요. 리더십은 인게이지먼트 챌린지가 극도로 있을 거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지만 악교가 없으면 조직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조직이 돌아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높은 눈으로 업스킬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L&D인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BLA의 역할을 하도록 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